5월 9일 이후에는 아마 엄청나게 폭등하는 장이 올 것 같다. 근데 잠깐 눈치 보기 장은 있겠죠. 한 6월, 7월. 그리고 이제 여름부터 본격적으로 공급은 없구나. 전세는 시가 말랐구나. 외국처럼 고액 월세만 진행이 되는구나. 중간 완충 장치인 전세는 다 사라지는구나를 느끼는 순간 아파트 매매로 중하급지도 들어가고, 그렇게 되면 이제 전세가 이하로 떨어진 빌라 같은 경우에는 매매까지도 이제 강제 매수. 앞으로는 이제 월세 지옥은 이제 헬게이트가 열렸고, 다음 수순은 이제 안녕하세요. 부익남TV의 부익남입니다. 오늘은 26년차 부동산 투자자이신 소콜님 모시고 요즘에 아주 혼란스럽죠.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이제 모실 때마다 항상 이제 대책이 막 바로 터져가지고 그날 네. 터져서 막 오늘도 또 터졌습니다. 네, 뭐 이렇게 준비한 내용과 또 다르게 네. 갑자기 막 정책 분석하고 그랬는데 오늘도 나왔습니다. 지금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를 유예해주는, 그러니까 뭐 말도 어렵지만 결국에는 이제 5월 9일날 양도세 중과할 거다. 근데 그 전에 이런 사람들은 봐줘. 요게 이제 오늘 정식으로 이제 발표가 됐죠. 그래서 그 얘기를 좀 안 할 수가 없어서 하나씩 좀 여쭤보겠습니다. 네. 우선 전반적인 그 어떤 큰 틀의 이 정책의 구조, 요거 네. 한번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해주시죠. 지금 다주택자 중과세를 이제 5월 10일부터 5월 네. 9일까지 유예됐던 게 5월 10일부터 이제 세금을 엄청 물린다. 네. 그렇게만 간단하게만 일반인들은 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집을 여러 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시장에 물건을 내놓으셔서 파셔라. 그랬더니 이제 아니 작년 11호 대책으로 서울 전역을 조정지역으로 걸어버리면서 토호제를 걸어버리면서 규제지역이 돼서 이제 전세 낀 물건을 팔지 못하게 해놓고서 어떻게 이걸 팔라고 그러냐 그랬더니 그러면은 전세 끼고도 이제 팔 수 있게 하겠다. 그리고 오늘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고, 지난주 국무회의부터 네. 화요일 날 했고, 이번 주에도 국무회의 때 그럼 이렇게 조금 더 다주택자들이 팔 수 있게 세입자가 껴있는 그 기간까지는, 지금 현재 세입자 만기 기간까지는 세입자 임차권을 보장해주고 그다음에 팔 수 있게 한다. 그런 내용이 지금 중첩을 지금 계속 발표를 하고 계시니까, 더군다나 SNS로 발표를 하시고 그 내용을 그대로 국무회의에 갖고 와서 그대로 하고 있으니까 이제 혼란이죠. 대혼란, 대환장 파티가 지금 벌어졌는데 맞아요. 그래가지고 이게 지금 오늘 그 발표된 내용들을 보면은 되게 복잡하고요. 특히 이제 뭐 몇 월 며칠까지는 실거주를 해야 되고 여기서부터는 안 되고, 이건 계약이 체결된 기준이고 아니고 뭐 이래서 조합이 되게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걸 되게 이거 되게 쉬운데라고 생각하시면 사고 터질 수 있는 네, 맞습니다. 딱 그런 좋은 그런 상황이라고 보면 되는데, 우선은 지금 5월 9일 전까지 계약을 하면, 매매 계약을 하면 어쨌든 양도세 중과는 안 된다. 네, 일반 과세를 한다. 네, 요게 이제 다주택자 매도자 입장에서는 이제 심플한 거죠. 그냥 네, 맞습니다. 5월 9일까지 계약을 해라. 자, 그러면 이제 토허제니까 네. 계약서를 쓰려면 또 약정서를 또 그러니까 약정을 해서 또 약정의 허가를 받아야지만 이게 되는 거잖아요. 그 약정서가 지금 구청 주택가 들어가면 3주 정도, 네. 15일, 업무일 기준 15일이니까 3주 정도 걸리면 5월 9일 날 이제 계약일 기준으로 하려면 약정서가 우선 통과가 돼야 되니까 4월 중순까지는 그래도 늦어도, 그러니까 4월 초순이 안전하겠죠. 아무래도. 4월 초순까지는 이제 약정서를 써야 된다. 네. 그러면 시간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현실적으로 약정서 쓸 때 이미 뭐 거의 매매 계약을 하는 거나 마찬가지인 구조다 보니까 늦어도 뭐 3월쯤에는 어느 정도 이제 살지 말지가 이제 결정이 다 그럼요. 나고, 네, 그리고 이제 결정되고. 3월 말쯤에는 뭐 가계약금 받고 이런 것들을 하셔야 된다. 요게 이제 매도자 입장인 거고, 그러면 매도자는 그냥 한 4월 초쯤에 허가서를 넣어라. 네. 이것만 생각하면은 이제 뭐 딱히 뭐 고민인 건 없는 거죠. 근데 저도 이제 몇 채 팔아보면서 걱정이, 얘가 허가가 반려될 경우에 안 될 수도 있죠. 안 될 수도 있는데 그 극히 일부지만 한 1%도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강남구청 기준으로 1%도 안 되는데, 그랬을 때 그러면 딜레이가 되지 않을까. 그런 부분은 또 어떻게 할지, 그건 예외니까 네. 그런 부분은 차치하고라도 조심하고. 어쨌든 4월 초까지는 네. 그게 다 결정이 되고, 말씀하신 대로 3월에는 그게 다 결정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매도자 그러면 입장에서. 지금 이제 설날이니까 설날 끝나면 이제 2월 뭐 말인데, 그렇죠. 그러면 사실상 이제 한 달 안에 뭔가 이제 집을 파는 게 결론은 나야 되겠네요. 설날에 마음을 어느 정도 정하셔야죠. 이제 결정하시고. 가족끼리 모여서 할지 시간이 말지. 좀 있으니까 와이프하고 이제 얘기를 결정해야죠. 하고 나서 이제 매도는 이제 계약서 쓰면 끝. 자, 그럼 이제 매수자 입장에서 이제 조금 골치 아프고 여러 가지 변수들이 많은데, 네.
우선은 기본은 이제 무주택자가 사는 게 원칙입니다. 어쨌든 맞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내가 현재 소유한 집이 없으면 별 문제는 없는 거죠. 그렇죠. 네. 근데 내가 지금 1주택자면 네. 이러면 이제 어떻게 되는 거냐? 여기서부터 이제 뭐 이제 갈림길이 이제 생기는 것 갈아타기인데. 같아요. 네. 자,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요? 1주택자는 집을 그러면 살 수가 없는 거냐? 다주택자. 원래는 일반적으로 할 때는 1주택자는 이거를 매도하겠다. 그리고 조건부로 대출도 받고 네. 전입도 뭐 들어가고 이렇게 그냥 무난하게 되는데 이번에는 1주택자는 해당 안 된다. 아. 네, 이렇게 발표를 오늘 공식적으로 하셨네요. 그러니까 처분 조건으로 1주택인 상태에서 매수가 안 되는 거죠. 예, 그게 이거는. 이 대출에서 제일 문제가 되죠. 네. 대출을 요 가지고 있는 집을 몇 개월 안에 팔겠다. 네. 그런 약정서를 쓰고 진행을 하는데 그게 이번에는 공식적으로 안 된다 이렇게 발표를 하셔서 네. 그러니까 그게 문제거든요. 허가를 신청할 때 무주택자여야 된대요. 그렇죠. 허가를 신청할 때.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상 계약 시작할 때 이미 무주택자 상태. 약정서가 들어갈 때 벌써 무주택 상황이어야 된다고 오늘 딱 못을 박으셨네요. 그러면은 이제 선매도 후매수네요. 어찌 보면 지금. 그렇죠. 1주택자면 먼저 팔고 사야 된다. 그죠. 그러면은 빨리 잔금을 또 한 달 안에 치러야 되네요. 거의. 그렇죠. 아, 이게 쉽지 않네요. 그래서 매- 갈아타기가 지금 굉장히 난해한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아. 우선 매도를 하고 그리고 나서 4월 초까지 매수 작업이 약정서가 끝나야지 지금 갈아탈 수가 있으시네요. 네. 근데 이런 상황에서 사실 지금 시간이 막 아주 많은 건 아니잖아요. 네. 그러면은 뭐 한 달 조금 넘은 건데 한 달 반 정도 남은 건데 네. 먼저 선매도를 한다? 근데 만약에 내가 이 다주택자 매물이든 뭐 1주택자 매물이 어쨌든 뭐 아무거나 사면 되긴 하지만 네. 약간 좀 불안할 것 같아요. 네. 소쿨님이 보시기에는 그래도 우선은 내가 갈아탈 의향이 있다면 네. 선매도하고 그 다음에 지금 매수하러 가는 게 맞다고 보세요? 당연히 이제 갈아타기는 이제 상급지로 가시는데요. 네. 그리고 또 이제 중하급지에 계시던 분들이 팔고 넘어가는 상황인데 요즘 중하급지가 이제 오르기 시작했거든요. 네. 그래서 좀 아까우실 수는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이제 상급지로 간다는 목적을 위해서는 중하급지 정리하고 넘어가시거나 매도하시고 30평대 넘어가시는 거는 뭐 옳은 선택인 것 같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도. 네. 그러면 어쨌든 지금 1주택자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1주택자가 먼저 팔고 무주택 상태에서 허가를 넣으면 어쨌든 나도 무주택이니까 되긴 되는데 문제는 또 대출이잖아요. 네. 대출을 딱히 뭐 바꿔준 건 없는 거죠 지금. 대출이 지금 초보자분들이 제일 많이 착각하시는 게 뭐 10억짜리 아파트면은 뭐 6억까지 대출이 나온다. 지금 네. 정부에서 6억까지는 해준다고 했으니까 네. 여러 가지 뭐 조건들은 차치하고라도 그럼 6억이 대출이 그냥 지금 이제 소유권 이전할 때 6억 나오거나 아니면 나중에도 언제든지 내가 들어갈 때 6억이 또 나오는 줄 아세요. 네. 그게 이제 나중에는 이제 그게 생활안정 대출이라서 이제 신규 대출은 6억이 나오더라도 똑같은 물건에 대해서 나중에 세입자가 이렇게 지금 나갈 때 들어가는 거는 대출이 그렇게 안 되세요. 네. 그 1억밖에 대출이 안 된다고 작년 6.27 대책에서 그때 같이 얘기했던 것 같은데 그렇게 지금 대출이 신규 대출하고 이제 나중에 들어가는 대출을 구분하셔야 지금 이게 그렇게 만만한 상황은 아니다를 빨리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잔금을 치르고 3개월 안에 대출을 받는 거는 그냥 신규 주담대, 대책. 주담대. 주담대, 신규 그리고 이제 대출이라고. 만약에 내가 잔금을 치르고 3개월이 넘어버렸어요. 그렇죠. 그러면 그게 3개월 기준이죠. 그럼 이제 생활 안정 자금이라는 걸로 이름이 바뀌면서 1억밖에 안 나온다. 1억밖에 안 된다고 작년에 규제를 했죠. 네. 그래서 사실상 갭 투자 같은 걸 하시면 네. 이제는 대출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 돈을 빼줄 돈이 안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모든 것의 문제가 지금 대출인 것 같습니다. 네. 키포인트. 그러면은 이번에 만약에 집을 살려고 하시는 분들은 네. 현금이 이제 충분히 있는 분들만. 그런 분들만 가능하시겠죠. 네, 그런 분들만 가능하기 때문에 사실상 현금이 없는데 뭔가 대출로 해보려고 하시는 분들은 이번 대책이 뭐 딱히 뭐 큰 의미는 없다라고 봐야 되겠죠. 네. 2년 동안 열심히 어디서 돈을 모아 오시던가 네. 그렇게 이제 현금 소득이 조금 많으신 분들도 있어요. 전문직들. 그래서 2년 동안 벌 돈이 있는데 네. 그 벌고 나서 사야 되지 않겠냐. 뭐 둘 다 이제 페이닥터라든가 이러신 분들이나 뭐 약사 뭐 이러신 분들은 2년 동안 연봉이 좀 돼서 한 5억 더 많이 모을 수 있다. 이런 분들은 지금 이 무주택이시고 그런 분 소득이 많으신 분들은 이번 대책의 최대 수혜자가 되시겠죠. 아,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상대적으로 이제 고소득인데 현금이 많지는 지금은 않아가지고 많지 않고 신혼부부. 내가 사고 싶은 집은 저 집인데 저거 지금 뭐 아무것도 안 되니까 못 샀는데 이런 분들이 이제 정말 운때가 맞으면 어떻게 네. 해볼 수도 있겠다. 그런 분들은 적극적으로 지금
시장에 나가셔야죠. 자 그러면 이제 1주택자는 어쨌든 무주택을 먼저 만들고 나서 이제 사는 건데 네. 그냥 무주택자도 있잖아요. 아예 그냥 현재 지금 집이 없는 분들, 네, 생애 이런 최초 막 분들은 뭐 이러신 생애 분들. 최초일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뭐 처음 이제 주담대 받는 분들은 어찌 보면 무주택자만 사라고 하니까 네. 다주택자 분들도 무주택자에게 팔려고들 지금 할 그렇죠. 거란 말이죠. 네, 그래야 서로 좋은 거니까. 아니, 이번 정책의 취지가 오늘 발표된 거 취지가 다주택자를 물건을 무주택자한테 이제 많이 갖고 있지 말고 집 여러 채 갖고 있지 말고 이 없는 애들한테 이제 나눠줘라 이런 취지로 발표를 한 거기 때문에 1주택자는 다 제외를 시킨 것 같아요. 오늘 아예 네. 그렇게 말씀을 이렇게 하셨네요. 그러니까 그래서 다주택자가 1주택자한테 팔면 그냥 네. 실제로 1주택 있는 분들한테 팔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네, 안 이게 뭐 되죠. 갭 네, 투자 안 되죠. 개념이 안 되는 거예요. 세입자를 조건부가 안 되는 내보내셔야지만. 거예요. 네. 조건부가 이거 내가 곧 팔게요. 안 된다고. 네. 소유권 이전까지 네. 끝나야 된다고. 그러니까 지금 제일 여기서 사고가 많이 터질 것 같아요. 1주택자이신데 네. 그냥 팔고 나중에 어떻게 해야지 뭐 이러면서 우선 막 계약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지금. 일반적으로 지금 이거 발표되기 전에 하던 방식으로 하시면 안 되는 아, 거죠. 네. 저희가 처분할 거니까 저는 무주택자 될 거니까 저는 이거 할게요는 안 되는 조건부가 거죠.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반대로 내가 다주택자인데 매수자가 1주택자인 상태라면 네. 지금 현재 한 채 가지고 있는데 계약서 쓰시면 안 된다. 안 되는 거죠. 아, 그러면 세입자 있으면 못 파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뭐 배액배상 나오고 막 이런 얘기들 막 나올 겁니다. 근데 또 자기가 1주택인 걸 모르시는 분들도 있어요. 예를 들면 있죠. 상속을 받아서 지분이 맞아요. 뭐 좀 있다던가 네, 그런 경우에도 잘 체크를 하셔야 돼서 엄마가 몰래 뭐 하나 사놓은 거 있어요. 막 분양받아 놓은 거 이런 거.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죠. 아. 원래는 주택수에 안 들어갔는데 들어가거나 뭐 오피스텔이어서 예전엔 주택수에 안 들어갔는데 주택에 들어가거나 상속받은 지분이 있다던가 이러신 분들은 문제가 좀 생기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 좀 복잡해가지고 이걸 좀 따져볼 것도 많아서 좀 찬찬히 생각해야 되는데 그럴 만한 시간이 없으니까 우선 명절 때 열심히 좀 생각하시고 나서 빨리 움직여야 된다. 자, 그러면 이제 무주택자이신 분 입장에서는 네. 이 다주택자 거를 사는 게 이득이냐? 이제 여기서 이제 한번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저는 무조건 이득이라고 봅니다. 무조건 왜냐하면 이득이다. 5월 9일 이후에는 다주택자가 80% 세금을 내고 팔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제 물건들이 다 잠기게 되는데 그 전에 매수를 해서 대출도 상반기에는 어느 정도 그래도 유동성 있게 가니까 네. 하고 이제 하반기에는 대출이 이제 많이 정부에서 세금 규제에서부터 시작해서 대출 규제까지 강력하게 나올 거거든요. 지방선거 끝나고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무주택자들은 요번이 하늘이 내려주신 기회다. 3개월 동안 지금 하늘이 내려준 기회니까 어떻게든 5월 9일 전까지 열심히 임장 다니시면서 내 집 마련을 하셔라. 저는 이렇게 강력하게 추천을 드립니다. 근데 여기서 조금 이제 문제가 있는 게 여기도 좀 복잡한데 네. 무주택자 입장에서 네. 차라리 그냥 1주택자 거를 네. 아니면 이제 그 다주택자 건데 세입자 없는 걸 사가지고 네. 신규 대출을 일으키면 주담대가 나오잖아요. 네, 그게 뭐 2억, 4억, 6억이 나오니까 이거 받으면 내가 이제 대출을 끼고 집을 살 수 있는데 네. 이번에 만약에 소위 말하는 이제 갭 투자처럼 잠깐 이렇게 한시적으로 이렇게 사버리면 생활 안정자금으로 넘어가면 그럼 대출이 1억밖에 안 나오죠. 1억밖에 안 나오니까 6억 받을 수 있었던 사람이 만약에 1억이 나온다. 2년 뒤에 1억이 나오는 거죠. 네, 그러면은 그 5억이 또 부족하니, 그럴 거면 그냥 나는 이번에 그냥 대출 제대로 받아서 살게. 이런 케이스도 있고. 그러면 아닐 수도 있고. 문제가 이제 그 가격대가 네, 조금 이제 작아지는데 그렇죠. 근데 뭐 강남 같은 경우는 전세가율이 좀 약해서 예를 들면 10억짜리라 그러면 대출 비율이 40%밖에 안 되니까 그럼 내 돈이 7억이 들어가는데 이제 그걸 강남권으로 가버리면 대출 비율이 한 70%만 돼도 그게 내 돈 7억으로 70%면 꽤 고가 물건을 살 수 있단 말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신축을 살 수 있는데 네. 강남에서 구축을 사는 거와 지금 그리고 전반적으로 봤을 때 부동산 시장이 강남은 이제 작년 중반기 까지 이제 폭등을 하다가 네. 이제 잠잠해지는 강력한 대출 규제 25억 이상은 2억밖에 안 되는 대출 규제로 잠잠해지는 시장이 돼버렸고 지난주까지 계속해서 비강남권 이제 관악구, 강서구 이런 쪽 분당, 수지, 동안구 이런 쪽이 전국에서 상승률이 탑을 찍고 있거든요 지금. 네. 그래서 비강남권은 그렇게 많이 폭등하는 상황이니까 그런 쪽 강남 너무 오른 강남을 들어가기보다는 약간 이제 2급지, 3급지 쪽으로 들어가시면서 신축 쪽으로 더 좋은 비싼 물건으로 들어가실 수 있는 기회가 아닐까 이렇게 한번 생각이 돼서 그렇게 들어가면 그럼 나중에 어떻게 하냐 그러니까. 그러면은 나중에 신축이니까 매도도 잘 되고 이제 근데 실거주 하려면은 어쨌든 전세금을 빼주고 들어가야 되니. 전세금
네, 그 부분에서 전세 이제 고소득자면 어떻게 모아서 가겠는데. 그렇죠. 그분들은 이제 우선 해결이 되고 네, 이제 소득으로 하면 일반 되고. 월급쟁이 분들은 이제 집값이 이제 또 신축이니까 지금 공급이 많이 부족한 상태에서 좀 어느 정도 우상향으로 생각을 하고 첫 번째는 그래서 예전에 막 P2P 쓰고 그랬잖아요. P2P는 이제 최악의 경우고 그때 막 8% 11%짜리 신체 막 포기가 쏘면서 막 아니 뭐그 신체까지는 포기 안 해야 되는데 네네. 이자가 막 11%짜리도 막 14%짜리 그럼 이제 쓰면서 문제는 이제 그 물건이 확신이 있고 가격이 상승하고 신축이고 부모님도 보여드리고 네. 부모님도 이제 지분을 부모님한테 이제 얘기하는 거죠. 이거 반은 어머니 집이다, 아버님 집이다. 많이 좀 지원 좀 해주셔라. 이렇게 가는 방법과 삼촌이나 이모 찾아다니면서 이제 자금을 좀 많이 끌어오는 네. 그런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방법으로 대출을 선택하든지 최대 2년에 좀 유예 기간을 선택하든지 약간 둘 중에 하나의 지금 갈림길로 가는 것 같아요. 약간 대출은 뭐 이제 정해져 있으니까 네. 25억 이상은 2억, 네. 25억에서 15억은 4억, 그러니까, 15억 이상은 6억이니까 정해져 있으니까 거기 플러스 알파를 본인이 잘 생각하시는 게 이번에 좋은 물건을 잡을 수 있는 기회가 아닐까. 그러니까 내가 1, 2년만 있으면 돈이 왕창 생겨. 막 이런 분들은 이번 기회를 한번 쉽죠. 해보시는 게 그런 좋고. 분들, 네. 근데 내가 1, 2년 있다고 해서 당장 뭐 큰 돈이 생기지는 않을 것 같아. 그런 분들 입장에서는 차라리 이번에 주담대를 받는 게 나을 수도 있는데 왜냐면 이게 갭 투자로 계속 돌릴 수가 있는 게 아니고 세입자가 나가면 무조건 실거주를 해야 되잖아요. 전세금을 무조건 빼줘야 되잖아요. 여기서 막히는 분들도 좀 있을 것 같아서. 그러니까 야수의 심장을 가지신 분들은 이게 더 이번 기회를 더 이용할 수 있는데 그냥 네. 안전하게 가시려는 분들은 말씀처럼 그냥 6억 대출을 받고 11월 9일 이전에 잔금을 치르는 그런 전략으로 가시는 게 아주 좋겠다. 그래서 이게 진짜 예전에는 정말 무슨 뭐 대부업체 쓰고 막 진짜 별의별 일들을 막 했었는데 살벌하죠. 25%. 또 막 이런 식으로 진짜. 가는 건가라는 또 생각도 들고 그래서 이건 정말 좀 계산을 잘 해보시고 하셔야 되는 거지 이게 무작정 할 수는 없다라는 거 좀 생각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이게 있습니다. 세입자가 언제부터 그러면은 인정을 해준 거냐. 그래서 예를 들어 뭐 내가 내일 세입자를 맞춰요. 그러면 그 사람 다 살 때까지 뭐 갭 투자가 되는 건지 뭐 이런 것들도 이번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2월 12일까지 계약이 체결된 것만 인정을 해주겠다. 라는 거죠. 그리고 늦어도 28년 2월 11일에는 실거주를 무조건 하라고 그랬습니다. 지금 발표일 이후 2년 내니까 그러니까 이래나 저래나 28년 2월 11일에는 무조건 해야 돼요. 최대 거기까지. 최대가 2년. 거기고 네. 그거보다 더 빨리 들어가야 되는 건 세입자 나가는 거에 맞춰서 무조건 들어가셔야 되는 거라서 어떤 물건은 막 3개월, 5개월 남아 있고 어떤 거는 막 1년 남아 있고 어떤 건 뭐 19개월, 20개월 남아 있는 그런 시장에 막 다양한 조건들이 있을 것 같아요. 네. 전세가 좀 많이 남은 물건은 아무래도 그 동안에 돈도 모을 수 있고 좋은 입지면 예를 들면 서초 한강뷰다 이러면은 서울대 합격한 거죠. 합격증 들고 돌아다니면서 서초 한강뷰니까 삼촌 등록금 좀 지원 좀 해주십시오 이렇게 약간 여기저기서 자금을 후순위 근저당 걸어 드릴 테니까 저를 못 믿더라도 이게 만약에 서초가 무너질 리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이렇게 개인 간의 근저당 같은 것도 잡는 사람들도 나타나겠죠. 그러니까 사채도 은행도 사채죠. 그러니까 왜 부동산 얘기하면서 이렇게 사채로 가요? 결국 이게 사채로 가게 되더라고 이게. 이게 결국에는. 다 대출 문제예요 지금 대출. 그러니까 대출을 이렇게 모든 게 막아버리니까. 다 지금 다 대출 문제인데 대출은 고정돼 있으니까 사실 이 플러스 부동산이라는 거는 전 세계적으로도 가장 양질의 담보 물건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 가장 최고의 담보 물건으로 담보를 못 받게 하니까 이런 일들이 생기는 것 같기도 하고. 모든 게 이제 또 공급이 많이 부족했었던 그런 탓이고. 네. 그래서 참 복잡하다라는 거 좀 설명을 드리고 자 그러면은 별의별 얘기가 많습니다. 뭐 전세 대출을 쓰고 있으면 어떻게 되냐 뭐 이런 내용들도 있기 때문에 요거 한번 그 기획재정부죠. 재경부 들어가셔서 뭐 받아서 보시고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으니까 이런 것들은 이제 아마 뭐 해석본들이 많이 나올 거예요. 오늘 나왔기 때문에 저희 이제 요 정도만 말씀드리고 그러면 결과적으로 5월 9일 이후에는 매물이 잠길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팔 수가 없죠. 우선 다주택자 물건들은 그 장부에서 다 빠질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 남는 물건이 이제 실거주자 물건만 남을 텐데 네. 그분들이 뭐 싸게 팔 필요는 없죠. 이제 그렇죠. 단지별로 이제 매매 물건은 급감하고 왜냐면 하반기에 팔려고 했던 물건들도 지금 상반기로 다 땡겨서 파니까 하반기에는 매매가 없고요. 네.
근데 매매는 솔직히 그 다음 문제고 지금 현장은 월세는 그나마 조금인데 전세가 급감하고 있죠. 왜냐하면 전세 낀 물건들을 지금 다 팔아버리고 있으니까 이제 시중에서 전세는 그 물건에 있던 세입자는 이제 나가야 되는 거고 요 물건을 또 실수요자가 사지 않습니까? 지금 2년 뒤에 들어가건 무조건 지금 들어갈 6개월 안에 사람들이니까. 들어가든 그분들이 이제 2년 실거주를 해야 되니까 2년 동안 이 물건이 나올 이유는 없고 실거주가 의무가 돼 버렸으니까. 뭐 보통 예전 같으면은 들어갔다가도 직장을 옮겨서 팔아야겠어 그러면은 양도 차익 없으면 그냥 팔기도 하거든요. 취등록세만 물고. 네. 근데 2년 동안은 이제 묶여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상황이 있어도 실거주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는. 그럼 의무가. 2년 동안 그 물건들은 아예 못 나오고. 매도도 안 되고 전세도 안 나오고 아무것도 안 나오는. 그리고 다주택자들이 가끔 팔기도 하고 사기도 하는 물건들은 이제 사지 못하게 취득세가 이제 12% 13%를 때려버리니 사지도 못하고 계속 팔게만 하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것도 5월 9일까지만 팔고 그 이후에는 못 파는 상황이니까 이제 시장은 완전히 얼어붙죠. 매매 물건은 이제 폭등하기 시작하겠죠. 그러니까 이제 거래도 안 되지만 거래될 때마다 이제 막 신고가를 찍는 이제 과거의 모습을 좀 다시 보일 것 같다. 네, 이런 매매하고 얘기를. 전세가 아주 엄청난 하반기의 상승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좀 전망하신다고 했습니다. 네. 부동산 투자자이시죠. 소콜님과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지금 전월세 상승이 많이 올 거다 이제 네. 예상을 하셨는데 이게 너무 어찌 보면 그냥 산수 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수요 대비 공급이 많으면 가격이 안정되거나 빠지는 거고 공급은 없는데 수요가 많으면 결국 이제 가격은 이제 뭐 웃돈이 막 붙기 시작하는 걸 텐데 지금 전월세 수요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가구 수도 막 늘어나는데 공급이 없잖아요 지금. 현재 상황만 보면 얼마나 심각하다고 보세요? 지금 서울 한정에서 지금 지방분들은 소외감 많이 느끼실 텐데 서울 네. 한정에서 전세 가격이 지금 1, 2억 기본 오른 데는 많고 이제 2, 3억까지도 아파트 한정으로 2, 3억까지도 4년 전 대비 네. 오르고 있기 때문에 아마 시중에 나가시면 전세가 1000세대, 2000세대 대단지 기준으로 뭐 손가락에 꼽을 정도로 두세 개? 거기다가 나한테 맞는 평형 내가 소형평수 20평 보고 있다. 그럼 1000세대들도 거기 안에 소형평수 뭐 300세대면 진짜 한 개, 두 개. 네. 그리고 집주인도 이거를 전세를 뭐 놔야 되냐 이번에 팔아야 되냐 그렇게 고민하고 계실 거예요. 그런 물건들이기 때문에 내가 들어간다고 그래도 집주인이 팔아버려. 네. 그러면은 문제가 2년 뒤에는 무조건 나가야 돼요. 계약갱신 청구권 2+2가 안 돼요 현재. 네. 그거를 요번에 오늘 발표하는 걸로 그냥 깨버리셨어요. 음. 예. 그러니까 지난번 문재인 정권 때 2+2. 그래서 전세 돌리는 집이면 4년 정도 살 수도 있는데 아니죠. 이 다주택자 집주인이 팔아버리면 뭐 임대사업자 하시는 분들은 거의 다 다주택자니까 그렇게 해서 지금 전세 물건이 상당히 줄어들고 있고 다만 월세가 조금 늘었어요. 조금 늘었어요. 전세가 월세로 많이 전환된 거죠. 반 전세, 네. 반 월세 그런 개념으로 늘어나고 있어갖고 시중에 나가면 전세는 구할 수가 없고 그리고 비아파트 이제 빌라 쪽에서 오피스텔 쪽에서 이제 전세 사기 때문에 무서워서 이제 넘어오시는 분들이 이제 아파트로 밀고 들어오니까 그러면은 이 기존에 여기 아파트에서 전세 사시던 분들이 이제 소형평수에서 30평대 갔다가 이제 신축 아파트로 청약을 받거나 아니면 공급이 있어서 거기 더 좋은 아파트로 가시는 분들이 그러면 그분들 때문에 이제 낙수 효과라고 해서 그 빈자리가 밑에서부터 이렇게 위에가 빈자리가 나면 밑에서부터 이제 한 칸 한 칸 네. 올라가는 거죠. 회사로 말하면 우리 부장님이 진급을 하셔야 과장님도 진급하고 대리도 진급을 하는 건데 아니면 자동차로 말하면 우리 아빠가 벤츠 S클래스를 사야 몰고 계시던 그 뭐 에쿠스를 형한테 주고 형이 몰던 그랜저를 나한테 주고 네. 이렇게 낙수 효과로 타다다다닥 내려오는 건데 그런 시장이 이제 다 위에가 공급이 막혀버리니까 아버지가 그냥 에쿠스 더 탈래 벤츠 S클래스 나중에 살래 이래 버리면 나까지도 이제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이제 밑에 있으신 분들이 문제다. 그럼 많이 이렇게 올라가면 빈 집이 남으니까 신혼부부나 이런 분들이 사회 초년 상태에서 들어갈 수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멸실주택이 1년에 서울에서만 한 3만 채에서 4만 채가 네. 빌라 같은 게 안 좋은 집들부터 이제 없어지죠. 4, 50년 된 거. 아파트도 부시고 빌라도 부시는데 그런 멸실주택에 대한 개념을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그러니까 집은 그냥 영원히 있고 절대 망가지지 않는다면 뭐 그게 가능하겠지만 그렇죠. 네. 이게 그런 게 아니잖아요. 자동차랑 똑같죠. 네. 점점 낡아지는데 그 오래된 뭐 자동차를 누가 몰겠어요. 그런 건 이제 중고차로 팔아버리거나 그러니까. 좋은 차 위주로 계속 사람들이 갈아타죠. 사람들 욕망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옛날에 포니가 출시가 됐는데 지금도 포니 타면 되지 왜 포니를 안 타라고 얘기하는 거랑 똑같은 개념인 거죠. 낡았으면 폐차하고 없애고 소멸하는 물량이 있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공급 대책이 나왔잖아요. 정부도 이걸 모르지 않기 때문에 129
대책이 나왔는데 1, 2호 대책의 어떤 시장의 평가 어떻게 보십니까? 기대도 없었고 공급 발표도 뭐 그나물의 그 반찬이고, 그리고 엊그저께 국토교통부 장관이 국회에 나와서 대정부 질문에서 이번 발표가 문재인 정부 재탕인 거 인정한다 이렇게 발표를 하셨어요. 얘기를 하셨어요. 네. 그런 거 보면은 뭐 정부에서도 알고 있고 뭐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던 내용. 근데 일반인들도 잘 모르시더라고요. 어떤 게 뭐 네. 발표됐어? 그러면 뭐 부동산 관심 있었던 분들은 특별할 건 없어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네. 하던 대로 하면 돼. 정부 이제 공급은 향후 이번 정권 끝나기 전에는 착공이 힘들 정도로 지역 주민들 반대도 많고 학교 용지 이런 것들도 없고 교통도 특히 많이 막히는 부분에다가 그렇게 대규모 아파트를 짓는다는 것 자체가 좀이 현장 상황을 잘 모르는 거 아닌가. 이런 의견들 많이 달리거든요. 아니 공급이 문제라며 그래가지고 공급한다고 공급 대책을 발표했는데 왜 공급 대책을 발표한 거 가지고 뭐라고 하냐. 그거 가지고 또 약간 좀 화나신 분들이 많거든요. 아니 공급하라고 해서 공급 대책 발표했는데 공급 대책 잘못했다고 막 부정만 하고 대안도 뭐 제시를 못한다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 많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아무리 이제 진보 정권이더라도 노무현 정권 때도 이제 2기 신도시 발표했고 네. 문재인 정권 때도 3기 신도시 발표해서 그 정권이 지나가더라도 나중에라도 공급이 되면서 시장이 안정되는데 이 앞에 정권들에서 이제 윤석열 정부 그 문재인 정부에서 그런 공급 대책들을 과감하게 많이 풀어주지 않고 특히 재개발 재건축 같이 사람들이 원하는 이 도심지에 지금 서울만 강남만 지금 급등하고 있는 이유가 사람들이 원하는 수요는 인프라도 갖춰져 있고 직장도 많고 학군도 좀 안정돼 있고 사람들이 원하는 입지에 그런 도심에 신축 아파트를 원하는 건데 경기도나 외곽에 아니면 사람들이 원하지 않는 저 강북 외진 곳에다가 신축을 짓겠다고 한들 그거가 완공되는 시간도 오래 걸릴 뿐더러 원하지 않는 입지이기 때문에 네. 그리고 또 임대 아파트 비중도 많기 때문에 사람들이 원하지 않는 공급은 아니 배고파서 밥을 달라는데 왜 자꾸 과자만 줘 이런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소클님 얘기로는 이제 민간에서 지금 재개발 재건축 하려고 하는 곳들도 많은데 네. 여기는 뭐 딱히 지원을 안 해주고 거기만 풀어주면 되는데 용적률도 풀어주고 제초안도 풀어주고 분양가 상한제 그것만 풀어줘도 공급이 수십만 가구가 된다고 오세훈 서울시장도 주장을 하고 있고 네.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우리 좀 재개발 재건축 할 테니까 좀 풀어주세요 이러고 있는데 우리가 여기는 할게 그런데도 말리고 안 풀어주고 네. 그리고 뭐 경마장이나 뭐 태릉이나 이런 데다가 거긴 반대를 하고 있는데도 여기다가 공급을 임대 아파트를 하겠다고 하니까 그게 그래서 공급 대책이 문제라고 하는 거지 공급 자체를 반대하는 건 아니죠. 그렇죠. 공급이 많이 될수록 집값은 안정이 되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번 대책이 어쨌든 약간 중장기 프로젝트들이란 말이죠. 뭐 착공 자체를 2030년? 착공 자체 2030년 안에 네네. 뭐 할 수 있으면 하겠다 정도기 때문에 정권이 끝나죠. 네. 그래서 입주해도 뭐 2034년 5년이니까 어차피 당장은 없고 그러면 앞으로는 지금 공급은 진짜 없는 상태에서 뭔가 선택을 해야 되는 상황이네요. 그렇죠. 공급은 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번 정권 내에는 입주 물량 기준으로는 없다. 이번 정권이 끝나고 나서 입주가 일부 있을 수는 있다. 그 정도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어쨌든 아까 말씀하신 자연적인 멸실 물량도 있고 그리고 이제 뭐 가구 수도 계속 분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어떤 수요는 더 늘어나는 거잖아요. 서울 한정으로는 엄청나게 지금 증가하고 있죠. 그러니까 서울에서 사람들이 떠나서 뭐 지방으로 막 이주를 하면 모르겠으나 계속 여기서 산다면은 어쨌든 수요는 더 늘어나는데 멸실 때문에 공급은 더 적어지는 느낌이고 그러면 이게 필연적으로 가격이 올라가지 않겠어요? 근데 이거 정부도 이걸 알 텐데 그런데 왜 계속 이렇게 공급 대책이 되풀이되냐 이거죠. 6년 전 걸 다시 가져왔는데 그럼 6년 동안 하나도 진행이 안 됐는데 또 하자 그러면 또 6년 동안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이거는 이제 정무적인 판단이 많이 들어간 것 같고, 네. 아무래도 이제 창신동 같은 네. 낡은 재개발 재건축 40년 50년 된 빌라 다가구 쪽에 다 밀어버리고 신축 아파트가 들어가면 아무래도 진보 쪽보다는 이제 또 보수 쪽 그 돈 많으신 분들이 신축 아파트 들어가고 원주민 아무래도. 정착률 한 30-40%밖에 안 되니까 네. 그렇게 다 밀어버리면 이제 정무적인 판단으로 지방선거도 있고 네. 국회의원 선거도 남은 상황에서 이제 부담이 돼서 그런 것 때문에 재개발 재건축을 활성화하겠다라고 말은 하지만 그런
규제 완화는 하기가 힘든 거 아닐까. 그러다 보니까 그 민간에서 무언가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하는 것들을 보면은 이제 항상 공공 재건축, 공공 재개발 이런 식으로 이제 약간 방향을 좀 트는 경향들을 좀 보이거든요. 공공이 많이 들어가죠. 네, 특히 요번에 이제 또 법 개정을 최근에 또 해가지고 이제 네. 공공으로 하면은 이제 용적률을 좀 상향시켜 주는데 인센티브. 네. 민간은 인센티브 안 주겠다. 네, 그렇게 아예 지금 확정을 또 해버렸더라고요. 그렇죠. 요걸 우대하고 요걸 우대 정책이 없죠. 네, 그러면 이 말은 결국에 너네 혹시 재개발 재건축 하고 싶다면 공공으로 해라. 약간 이런 지금 메시지를 던진 거다라고 봐야 될까요? 그렇죠. 그 공공으로 했을 때 더 혜택을 많이 주고 네. 공공 임대 아파트가 많이 들어가면 또 다시 정무적인 판단으로 그죠? 그렇게 되면은 정무적인 근데 판단으로 이제 근데 이게 항상 과거에도 마찬가지지만 네. 공공이 들어가면 네. 사업성이 안 좋아지게 되고 그리고 뭔가 좀 공사비나 이런 것들 여러 가지들 좀 제약이 좀 오다 보니 그래서 좀 민간에서 원하는 좀 우리도 좀 멋진 집에서 살고 싶어요랑은 좀 거리가 좀 생기잖아요. 당연하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공공도 좀 멋있게 뭐 레미안 자이 붙일 거다라고 하지만 또 예산도 어쨌든 뭐 정해져 있고 그러면 이게 공급이 또 안 된다고 봐야 되겠네요. 공공이 공급이 돼도 사람들이 원하지 않고 뭐 그렇게 역세권의 넓은 평수로 이제 지어라. 공공이라고 비역세권에 원룸만 짓냐, 투룸만 짓냐라고 또 이제 얘기를 하시니 그렇게 한다. 역세권에 30평, 9평으로 짓는다 한들 이렇게 뭐 우체국 위에다 짓고 뭐 이러면은 대단지도 아닐 뿐더러 그게 겉에서 보기 아파트도 아니고 주상복합 같이 생겨갖고 놀이터 하나 넣을 자리도 없고 뭐 50가구 100가구 지금 짓겠다고 정부에서 말을 하는데 그런 문제와 이제 그렇게 이제 아주 싼 거를 찾는 사람들이 모인 단지면 그런 거죠. 대학가 앞에 이제 아주 싸고 양만 많이 주고 냉동 음식 뭐 이렇게 파는 그 호주머니 가벼운 대학생들, 사회초년생들을 위해서 해주는 음식 같은 그런 느낌으로 들어서 그런데 가보면 이제 시끄럽잖아요. 네. 그럼 돈 좀 있고 이런 사람들은 음식 질도 좀 좋고 이제 좀 조용하고 이제 레스토랑에서 뷰도 잘 나오고 이런 데를 좀 원하는데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국민소득이 지금 35,000불이 넘어가는데 그런 예전 같은 그렇게 싸고 저렴하고 이제 그런 걸 원하는 시대는 지나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좀 재개발 재건축을 왜 계속 막고 공공으로만 가냐라는 이제 비판의 목소리도 분명히 있는데 반대로 이제 이거를 반대로 생각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아니 그럼 재개발 재건축을 풀어주면 네. 기존에 이제 토지를 가지고 있는 땅 주인들이 더 부자가 되는 건데 이게 맞냐? 그러니까 거기에서 이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도 걷고 뭐 기부 체납도 받고 임대 아파트도 받으면서 수익을 좀 깎아내리는 네. 그런 정책들이 지금 지속되고 있단 말이죠. 이러면 또 공급은 안 되고 공급이 안 되니까 또 집값은 올라가고 이 거기다- 악순환을 어떻게 끊냐? 거기다가 또 로또 청약은 2, 30억씩 이득을 얻고 뭐 무주택자는 조합원들은 뭐 추가 이익 분담금 받고. 계속 늘어나고 네. 근데 추가 부담금도 내고 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를 또 세금 또 내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이러면 이게 어떻게 돌아가냐 이거죠. 그러니까 지금 첩첩산중인데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민간에서 공급을 많이 하고 공공도 공급을 하고 약간 이렇게 투 트랙으로 가면 그냥 되는데 그 규제만 풀어주면 되는데 공공이 지금 LH가 지금 빚더미에 올라 있는 LH가 공공이 추진하기도 쉽지도 않고 네. 땅도 또 매입하기도 그러는데 아니 그 오세훈 서울시장 얘기처럼 그렇게 하면 되는데 그렇다고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4년 5년 동안 서울 재개발 재건축을 적극적으로 규제를 풀면서 하지도 않았지만 그분도 안 했죠. 이번 정부에서 그걸 조금 안 하려고 하니 집중적으로 본인은 또 공격하고 있고 본인이나 4년 5년 동안 재개발 재건축을 규제를 많이 풀어주시든가 그래서 이게 각자의 정무적인 판단으로 그러니까 이게 부동산이 네. 약간 그 실생활, 그러니까 국민의 어떤 생활보다는 약간 네. 정치적인 자기 판단들이 좀 이득을 많이 위해서. 들어가니까. 근데 저라도 그럴 것 같아요. 그렇게 정도밖에 얘기는 못하지. 사실 너희도 알다시피 지금 이게 우리나라가 지금 공급이 많이 부족해서 앞으로 한 3년에서 5년 동안은 집값이 엄청나게 오를 거야. 그러니까 좀 이해를 해줘. 지금부터 규제 다 풀어서 공급을 할게. 모든 규제 다 풀게. 잠깐만 기다려줘. 3년 5년 동안은 많이 급등하겠지만 그 이후에는 안정될 거야. 잠깐만 참아줘. 이렇게 솔직하게 얘기할 수는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뭐 바로 이제 땅 주인들 부자 만들어 주는 거냐, 뭐 이런 얘기가 나올 거고, 야 그럼 어떡하냐라고 하는 순간 이제 지지율 폭락할 거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가는 거겠죠. 여기다가 이제 아직까지는 지지율이 괜찮지만 네. 국정 운영 지지율이 좋지만 이제 전월세가 이제 하반기부터 상승하면은 네. 이건 진짜 큰 난리가 나면서 지지율이 폭락하는 첫 번째 신호거든요. 전월세 폭
폭등이. 네. 그걸 염두에 둬서 이 많은 정책을 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결국에 지금 공급 쪽에서 해결이 안 된다면은 어쨌든 매매가 오르는 거에 대한 반감을 갖고 있는 국민들이 많다 보니까 이거를 좀 누르려면 결국에 이제 세금이겠죠. 세금과 이제 수요 억제. 네. 세금도 그 일환이겠죠. 그러면 세금이 아마 이제 보유세 뭐 이런 것들 이제 양도세는 이제 원상복구를 시키니까 이제 82.5%까지 가는 거고 하반기에는 좀 세금 그 보유세 증세 이게 나올 거라고 보세요. 지방선거 이후에는 반드시 나오죠. 반드시 나와서 이제 근데 또 이제 종부세 기준일이 6월 1일이니까 네. 올해는 그렇게 넘어가고 이제 내년에 6월 1일 기준으로 이제 하반기에 종부세가 많이 나오면 내년 12월에 종부세를 많이 두들겨 맞으면 1주택자도 고가 주택자도 시작해서 뭐 예전 기준으로 12억 이상은 고가 주택이다 이러면서 종부세를 고가 주택 위주로 많이 올려버리면 문제는 내후년에 국회의원 선거가 있단 말이에요. 네, 28년 4월에 있습니다. 그럼 지지율이 많이 또 흔들리고 국회의원들이 지금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냐 하면서 들고 일어나겠죠. 국회의원들은 또 그냥 4년 5년만 있는 게 아니라 몇십 년째 그 지역구를 지켜야 되는데 지역구 주민들이 아 여기는 세금 그렇게 많이 안 내는 동네고 서민 동네인데 노도강인데 금강구인데 여기까지 이렇게 종부세를 매겨버리면 어떻게 하냐 하면서 민주당 안에서 이제 싸움이 시작이 되겠죠. 강남만 매겨라 이런 식으로. 그렇게 되겠죠. 네. 이 구조로 가면 결국에는 이제 수요를 아무리 억제를 해도 결국에 집이니까 뭐 가방이나 뭐 시계 이런 거야 뭐 안 사면 그만인데 필수품이니까. 집은 사실 어찌 보면 모든 욕망의 이제 집합체인데 이거를 막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결국에는 이제 지연 정도 시키는 건데 지연도 지금 많이 시켜가지고 이제는 더 이상 지연시키기도 쉽지 않은 상황. 해결 방법이 그러면 비아파트 쪽이라도 좀 풀어주면 좋을 텐데 이쪽으로는 안 갈까요? 당장 그런 완화 대책이 좀 나올 줄 알았는데 전혀 그런 쪽이 안 나오고 있어서 오피스텔 이제 주택수에서 제외하고 그럼 많은 할 게 많거든요 지금. 근데 계속 이제 전세 사기다 그러면서 빌라에서 발생한 전세 사기를 아파트하고 오피스텔하고 싸잡아서 지금 지금 다주택자 때리기를 하고 있으니 그쪽에서도 이제 나올 물건도 없고 짓는 사람도 없고 그걸 사는 사람도 없고 그래서 그쪽은 지금 거의 마비로 고사 상태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서울의 비아파트, 빌라나 도시형 생활주택, 뭐 오피스텔 이런 게 한 절반 정도 되는데 이쪽은 지금 신축이 공급이 안 돼가지고 여기에 사는 사람도 인구의 반인데 이분들은 신축을 지금 구경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제 비아파트라도 좀 공급을 많이 해주게 뭐 예를 들어 여기 뭐 빌라를 뭐 5개 사는 거는 뭐 아파트랑은 또 가격 그 경쟁을 하는 게 아니니까 그냥 전월세 공급을 해주는 거로 보고 그냥 임대 사업을 권장하면 좋을 텐데. 반대죠. 지금 이제 오히려 임대사업자를 더 이제 압박을 하시고 있기 때문에 팔아라는 거잖아요. 근데 오피스텔도 팔고 빌라를 팔면 역설적으로 비아파트 쪽이 더 안 좋아지는 건가 이게? 당연히 지금 비아파트 쪽은 고사 상태예요. 지금 이 상황에서는 특히 나이 많으신 분들이 자기는 뭐 아파트에 살고 오피스나 빌라 같은 거 여러 채 사서 월세 받기 이런 거 하고 계셨는데 사람들이 아예 그거는 뭐 아무리 싸도 들어가려고 안 하시니까. 그리고 아파트도 이제 초소형 아파트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나와갖고 지금 1인 가구, 2인 가구 신혼부부들 이런 수요를 감당해 줘야 되는데 그런 것 자체를 짓질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그런 혜택을 줘서 그 다주택자가 어떤 분이 이제 사더라도 들어올 사람이 없죠. 아무리 싸게 해도 들어올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그쪽 혜택을 준다 한들 지금 쉽지는 않은데 그나마라도 해야 되는데 정부에서는 지금 매매가만 신경을 쓰고 있지 그런 전월세나 이런 그 5월 9일 이후에 대해서는 지금 생각을 못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말씀드리지만 5월 9일 이후에는 아마 엄청나게 폭등하는 장이 올 것 같다. 근데 잠깐 눈치 보기 장은 있겠죠. 한 6월, 7월 그리고 이제 여름부터 본격적으로 공급은 없구나. 전세는 시가 말랐구나. 고액 월세 외국처럼 고액 월세만 진행되는구나. 중간 완충장치인 전세는 다 사라지는구나를 느끼는 순간 아파트 매매로 중하급식도 들어가고 그렇게 되면 이제 전세가 이하로 떨어진 빌라 같은 경우에는 매매까지도 이제 강제 매수 그렇게라도 들어가야지 길바닥에 나앉을 수는 없지 않을까. 그러니까 빌라도 결국에는 소위 말해서 밀려서 집을 사게 되는. 그러니까 전세가 없으니까 월세 아니면 매매인데 매매도 대출이 안 되니 빌라라도 사서 우선은 뭐 경기도로 나가는 걸 막자. 뭐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이다. SNS에 좋은 방향은 아닌데.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다주택자 그 물건들이 서울 아파트 기준으로 4만 채 정도 되는데 그게 시중에 공급이 되면 아무래도 매매가 안정에 기여를 할 거다. 사실이죠. 5% 10% 정도 가격이 떨어질 정도로 지금 시중에
물건이 조금씩 나오고 있고 지금 1월 달 대비 지금 한 시중에 한 3,000개에서 5,000개 정도 매매 물량이 더 나왔다. 근데 문제는 전세 물건이 그만큼 없어진 거죠. 네. 데이터로도 나오고 있고 실제로도 저도 요번에 세입자가 만기가 되는데 세입자들을 다 내보내야 돼요. 그리고 매매로 돌려야 되죠. 그리고 세입자 중에서는 20년 산 세입자가 있거든요. 신혼부부 때 들어왔는데 지금 애가 고3인데 나가라고 그래야 돼요. 네. 죄송한데 나가주시겠어요? 원래 재계약하려고 그랬거든요. 올해 또 그래서 같이 늙어가는데 이제 같이 늙어는 갔지만 이제까지 죄송하지만 나가주셔야지 정부에서 팔라 그러네요. 그러면 그 분들은 서울에 이제 아파트인데 경기도로 밀려나거나 아니면 그 근처에 빌라로 가셔야 될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처음에는 전세금을 올렸지만 지난 10년 동안은 전세금을 못 올렸거든요. 네. 그런 분들이 이제 다 밀려나면 그 집을 매수하시는 분들은 현금 부자죠. 그렇죠. 대출이 안 되니까. 네. 전세를 주는 것도 아니고 바로 입주하거나 뭐 2년 뒤에 입주하거나 뭐 어쨌든 현금 부자들이 서울에 아파트로 들어오고 들어올 생각이 없었던 분들도 이제 서울이 많이 오르니까 공급도 없고 수요는 넘치니까 들어오시고 거기 있던 세입자분들은 그대로 밀려나시고 그래서 양극화가 굉장히 심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소콜님하고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그 방금 말씀해주신 대로 결국에 현금 부자가 이 집을 사가지고 거기에 이제 실거주를 하면 거기에 있는 이제 세입자분이 이제 밀려나죠. 밀려나겠죠. 오피스텔로 가든 아니면 뭐 외곽지로 나가든 이제 나가는데 결국에 그게 뭐가 문제냐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왜냐면은 아니 어차피 그걸 뭐 더 부자가 더 많은 동네 사는 거고 뭐 제자리 찾아가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아니 그분이 어차피 하나가 올라오면 하나 그분 살던 집이 전세가 남는 거니까 그걸로 가시면 되는 건데 이게 뭐가 문제예요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일견 이게 맞는 얘기 같지만 사실 이렇지 않는데 요 얘기도 한번 좀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렌트 회사는 없어져야 되고 네. 호텔도 없어져야 되죠. 왜 빌려줘? 영국 여행하고 싶으면 런던에 집을 사. 네. 그런 극단적인 얘기까지도 갈 수 있고 또 이 대통령도 지금 분당에 집을 안 팔고 계시고 보유만 하고 계시고 그리고 국세청장도 송파에 보유만 하고 계시고 그때 국회에 나와서 하시는 말씀이 애들 학군 때문에 거기는 지금 오랫동안 세를 주고 있다. 뭐 저랑 똑같은 상황이죠. 오랫동안 세를 주고 있고 나중에 입주할 수도 있다. 근데 어쨌든 지금은 입주 못한다 이렇게 딱 못을 박으시고 그런 개인의 사정이 있는데 집을 샀으면 거기를 무조건 입주해 그렇게 해버리면 여유분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옴짝달싹을 못하죠. 지하주차장에 모든 자기 지정석이 있어 다 들어가 있어. 1000세대는 1000개의 지하주차장에 자기 지정석이 있으면 거기 손님이 왔을 때 차를 댈 데가 없잖아요. 자기 지정석 번호가 다 있는데 네. 그렇게 되면은 사회 초년생들이나 이제 신혼부부들은 들어갈 데가 없는 거죠. 새로 집을 얻어야 되는데. 그럼 고시원 같은 데 가야죠. 아니면 옥탑방 막 이렇게 돈이 있어도 들어갈 데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무조건 고가의 집을 사기만 해야 된다. 아니면 월세로 가라. 이 두 가지밖에 없으니까 이런 선택의 폭을 점점 줄이는 이제 통제 사회가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여유분이 있어야지 이제 시장의 유동성이라는 것들이 공급이 되는데 지금은 이제 그 유동성을 어쨌든 다주택자들이 공급을 좀 하고 있었고 그러니까 뭐 2년 정도 잠깐 그 부임 받아가지고 일하고 다시 또 가는 뭐 이렇게 순환 근무하는 분들도 이제 집도 구하고 하는 건데 맞습니다. 네. 이제는 뭐 2년 잠깐 뭐 가서 일 좀 하고 와 그러면 가서 집 사고 다시 2년 끝나면 다시 또 집 팔고 또 오고 뭐 이런 일들을 계속 하라는 반복해야 되는 거죠. 정책인 거죠. 어찌 보면은. 그 여유분을 한 30%로 보거든요. 네. 주택 100%, 100명이 있을 때 100채가 아니라 130채 정도 있어야 시장이 안정권이다. 이렇게 네. 이동할 사람들 이동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런 여유분을 그렇지 않아도 적은데 우리나라가 그거를 없애버리는 정책을 지금 계속 하고 있으니까 지금 전국적으로 2,200만 가구 정도가 있는데 통계청 발표상으로 집은 1,800만 채. 네. 그럼 벌써 정부 발표상으로 지금 300만 채가 부족하거든요. 그럼 그 사람들이 어디 사냐? 이제 고시원이나 반지하나 이제 옥탑방 같은 집 같지도 않은 집에서 살고 있는데. 뭐 단독주택 2층인데 뭐 1, 2층 나눠서 살고 뭐 이러잖아요. 네. 그게 이제 앞으로 더 심화되면 이제 앞으로는 이제 월세 지옥은 이제 헬게이트가 열렸고 다음 수순은 이제 룸메이트, 쉐어하우스. 그리고 하우스메이트 이런 거를 계속 구하는 이제 글로벌 스탠다드로 가버리는 거죠. 월세가 이제 300~400만 원으로 가버리니까. 네,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니 그 월세를 무작정 어떻게 올려주냐. 이게 사람들 소득이 있는데 밀려나는 거죠. 순차적으로 그것도. 네, 그게 이제 밀려나다가 이제 도저히 너무 멀리 가는 분들은 이건 아니다 싶으면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제
룸메이트를 구하잖아요. 그래서 외국은 이제 대부분 대도시에는 다 한 집에 뭐 네. 방 하나씩 네. 다 세입자가 이제 여러 명이 있고, 그러니까 월세를 쉐어하는 거죠. 어찌 보면 혼자 내는 게 아니라. 맞습니다. 그게 우리나라만의 특징이 아니죠. 해외에 있는 모든 대도시권의 지금 문제죠. 네. 수요는 몰려오는데 공급은 넉넉치 않고 빈 땅도 없고 집을 막 지을 수도 없으니 월세를 올려야 되는데 그 월세 완충 장치가 우리나라는 전세였을 뿐이죠. 근데 이제 그 얘기를 그대로 또 이제 반박하시는 분들의 네. 논리는 뭐냐면, 그래 지어봐야 네. 계속 수요가 올 거고 계속 더 사러 올 텐데 집 지으면 결국에 세대수가 늘어나면 거길 또 인구가 채우니까 지방 소멸을 더 가속화시키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그리고 뭐 세종시로 옮겨갔으면 공무원들이 다 세종시로 가는 게 아니라 50%만 가고 50%는 지금 출퇴근을 하고 있다는데 그런 분들도 다 통제를 해서 막아버려야죠. 근데 그런 개인 사정들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기러기 아빠가 발생하고 아이들은 여기서 전학을 가기가 힘드니까 애가 이제 고3이고 그러면은 살던 서울에서 살면서 좋은 학원 다니면서 이렇게 해야 되고 거기는 뭐 인프라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기반 시설들이 없는 상황에서는 살 수가 없죠. 초중고도 없는 그 용산에다가 아파트를 1만 가구를 지금 네. 때려 짓고 그 옆에까지 해서 1만 2천 가구를 때려 짓게 되는데 그럼 아이들은 어디로 다니라는 건지 그런 부분이 해결이 안 된 상태에서 그냥 계속 발표를 하고 사람들은 그걸 또 믿어요 많이. 그러다 보니까 이게 결국에는 이제 돌고 돌아서 본질적으로 우리나라의 부동산이 왜 이 모양이냐의 핵심은 네. 결국에 이제 지방이 너무 이제 약해졌고, 이 약해지는 거를 좀 방치를 오래 하다 보니까 이제 서울의 인프라가 너무 많이 좋아졌고 직장도 다 이쪽에 오고 하니까 이제 흡수를 하고 있는 상태인데 이걸 원상복구,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이제 서울 사는 사람들이 지방으로 가게 할 수 있느냐, 이게 안 되잖아요. 지금 이게 너무 어려워진 케이스가 돼버렸잖아요. 공공기관은 내려가라. 네. 지금 또 발표를 하시고 그러는데 그러면 회사 나가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가서 또 인프라가 또 이제 상대적인 인프라가 좀 부족하니까 또 그만두시고 이런 일들이 생긴다. 지방을 활성화하고 다 모든 곳이 다 잘 살게 하겠다는 거는 이념적으로는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 현실은 그렇지가 않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정부에서는 그냥 시장보다는 공정성에 초점을 맞춘 진보 정권이다 보니까 그렇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결국에 이 구조적인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공급은 안 되는데 수요는 계속 뭐 이렇게 전국에서 막 몰려오니까 네. 요즘엔 다 대학생들도 인서울 대학교 가려고들 막 하다 보니 계속 그렇죠. 인원이 막 늘어난단 말이에요. 그럼 이 상황에서 이제 가격이 특히 이제 전월세가 올라갈 거고, 그럼 전월세가 오르는 거는 이 민심이 악화되는 거에 아주 직격탄인데 정부도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든 대책을 세우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뭐 당장 공급은 없지만 어쨌든 가격이 오르는 걸 막고 싶은 마음은 있을 텐데. 그래서 이번에 다주택자 물건들을 나중에 팔릴 것들을 5월 9일 이전에 팔려고 뒤에 기간마다 연도마다 팔릴 것들을 싹 다 끌어서 이번에 네. 했고 매매는 잡았는데 이제 전월세는 뭐 누가 와도 잡을 수가 없죠. 근데 이제 매매를 누르면 전월세가 튀잖아요. 이게 어차피 수요라는 거는 매매로 가든 전월세로 가든 어디로든 가는 거니까 뭐 노숙을 하지 않는 한. 근데 되게 웃긴 게 전월세 사시는 분들이 다주택자들 때리기나 이게 매매 그 다주택자들이 물건 폭탄 쏟아내는 걸 좋아합니다 지금. 그래서 되게 신기한 게 본인들이 전월세가 지금 나가야 될 텐데 저거를 좋아하는 저런 정책을 좋아하는 게 좀 이해가 안 가거든요. 네. 네. 그래서 어떤 분도 저한테 댓글을 달았어요. 그러니까 다주택자가 많아지면 무주택자가 좋아지는 거냐 하면서 크크크를 달으셨는데 네. 좋아지는 거죠. 다주택자라는 건 전월세를 많이 공급하는 사람들인데. 그러니까 그런 부동산이나 이런 시장 경제에 대해서 교육이 공교육에서 굉장히 약한 것 같아요. 아. 수요 공급 이런 것들도 아니 그럼 전월세는 누가 주는데? 네. 그게 결국엔 지금 저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부가 해결해 줄 것이다. 정부가 공공 임대를 많이 지어주면 정부가 범퍼가 될 것이고, 그러면 이 범퍼가 가격을 안 올릴 거기 때문에 민간에 있는 투기 세력들, 네. 투기꾼들도 전월세를 못 올릴 것이다. 이 구조잖아요. 지금 그 논리는. 투기는 실제로 사서 팔고 이제 시세 차익을 하면서 시장을 교란하는 행위고 임대 사업자는 아예 구청에다 신고를 하고 세금까지 내면서 네. 정부에서 허가를 받고 이제 8년 장기 임대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이걸 싸잡아서 마녀사냥을 하는 게 첫 번째 문제고 이렇게 전월세를 시장에 없어지면은 전월세가 오른다는 건 너무나 기초 상식인데 아니 그 다주택자가 파는 물건을 무주택자가 사는 거 아니냐 이러면 좋은 세상이 올 거 아니냐 아니 그게 맞는데 단기적으로는 맞지만 장기적으로는 전월세가 없어지니까 버퍼가 없어지는데 그런 부분에까지는 생각을 못 하시는 것 같아요. 그분들이 또 대출은 또 규제해야 된다고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대출을 받아야 그 물건을 자기가 살 텐데. 그러니까 안 해봐서 그런 것 같아요. 안 해봤어.
그러니까 이제 본인들이. 결국에 논리의 마지막은 뭐냐면 다주택자들이 포기하고 네. 결국에는 다 시세를 다 뱉어내면서 이제 급급매로 던지기를 기다리겠다. 그래서 다주택자들이 다 없어졌어. 다 없어졌으면 진짜 집값이 안정이 되고 전월세가 안정이 되냐고요. 반대죠. 그러면 해외에 있는 뉴욕에 있는 다주택자, 런던에 있는 다주택자들은 다 악마, 다 마귀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거든요. 오히려 정부에서 할 수 있는 20% 정도의 공공임대를 나머지 80%의 다주택자가 외국에서는 보통 하고 있고 선진국 기준으로 우리나라는 10% 정도를 하고 있는데 나머지 그 90%가 없어지면은 그럼 본인들은 어디로 들어가려고 하는 건지 저는 그래서 다주택자가 전월세 세입자들을 걱정을 하고 그럼 니들이 왜 우리를 걱정하냐 고양이가 쥐 걱정하네 또 이러시더라고요. 제가 예전에 치과 의사가 방송에 나와서 충치 치료 이렇게 하시고 미리 예방하는 거 이런 거 좋습니다. 그랬더니 패널이 한 명이 손을 들더니 환자가 많아지면 좋은 거 아니냐 왜 충치 환자가 안 생기게 하시냐 충치 환자가 많이 생겨야 치과 의사가 돈을 버는 게 아니냐 이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치과 의사가 웃으면서 저 돈 많이 벌었어요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다주택자 걱정이 아니라 진심으로 전월세가 없어지면 저도 이번에 다 팔고 싶어요. 그냥 다 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되면은 전월세 우리 당장 그 20년 산 세입자서부터 시작해서 다른 세입자분들이 고통받을 게 눈에 훤하니까 이건 그냥 안 봐도 넷플릭스지 않습니까? 이거는 그런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가장 큰 오해가 그거 같아요. 그러니까 세상의 다주택자들이 다 아파트를 선점해서 매점 매석해서 창고에 가두고 이렇게 가둬두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거든요. 왜냐면 왜 이렇게 나는 이렇게 아파트를 사고 싶은데 아파트는 이렇게 비쌀까? 근데 빌라나 오피스텔은 가기 싫잖아요. 근데 그 세상에 다주택자가 이렇게 많다고 하니 그 사람들이 다 아파트를 가지고 있나 보다. 약간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 정책 실패를 가리기 위해서 매매가 전세가 폭등하는 그걸 가리기 위해서 이제 시선 돌리기용으로 정부에서는 어떤 대상을 선정을 한 것 같습니다. 실제로는 다주택자들이 오피스텔이랑 빌라, 그러니까 무주택자분들이 사기 싫어하는 것들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거기서 전월세에 살고 있는 건데 이 부분의 어떤 그 시선의 좀 교정 이게 쉽게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서울에 다주택자가 갖고 있는 아파트가 4만 채밖에 안 된다고 하니까 정말 적은 거거든요. 나머지는 말씀하신 대로 다 오피스텔 빌라였던 거예요. 서울에 집이 400만 호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4만 채 가지고 서울 평균 1년에 한 4만 채에서 5만 채가 공급이 됐을 때 안정이 되는데 그 4만 채를 다 땡겨서 안정을 시킨다 한들 올해 한 해로 다 끝나는 거잖아요. 그럼 나머지는 이제 전월세는 마비고 소멸이죠. 그러면 결국에 이런 상황이 될 때 또 네. 약간 좀 과거 같은 약간 좀 극단적인 좀 그런 뭐 2+2+2라든지 아니면 뭐 가격 정찰제라든지 뭐 이런 나올 것 것도 같아요. 나올 수 나올 것 있을까요? 같아요. 왜냐면 전월세 지금 잡을 방법이 쉽지가 않거든요. 전 그래서 요번에 다주택자들한테 작년부터 계속 많이 팔라고 했던 게 정권 초반부터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 거다. 중도나 보수 이렇게 말씀하셨던 거는 선거용이었다. 초반부터 강력하게 걸 거다 했는데도 제가 생각한 것보다 더 세게 한 문재인 정권 3, 4년 차에 했던 것들까지 초반에 3개월, 4개월 안에 쏟아붓고 지금 이제 1년도 안 지났는데 앞으로 4년이 굉장히 힘들 거다. 그래서 요번에 좀 많이들 정리하셔라. 오르는 건 확실해요 앞으로. 왜냐면 물가가 다 오르니까요. 그런데 이 4년 동안 정말 마음고생 많이 하실 거다. 4년 더 남았지 않습니까 지금. 네. 그러니까 올라도 내 것이 아닐 것이다. 이렇게 멘탈이 생각하는 못 게 견디. 이렇게 하는 게 멘탈이 제일 좋겠죠. 멘탈이. 예. 오르는 거 알아도 폭락하면 팔잖아요. 네, 결국에 이게 상황이 참 이렇게 꼬여버리고 이제 구조적으로 이게 해결이 안 되면 결국에는 이제 누군가 이제 책임을 져야 되는데 그 책임을 지는 대상을 아마 이제는 다주택자 그리고 이제 아니면 뭐 고가 1주택자인데 이제 전세 주고 있는 사람들 이쪽에 좀 책임을 물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임대사업자 같은 분들 네, 그런 분들은 좀 힘들어질 수 있다. 네.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적인 현상이고 구조적인 문제예요. 도심화에 집중되니까 고밀도로 집중됐을 때는 어쩔 수 없이 문제가 발생하고 하우스메이트나 고액 월세처럼 외국처럼 가는 거죠. 그 과정에서 이런 과도기가 있는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렇다고 뭐 서울에 와서 전입신고 못하게 금지할 수도 없는 거고 있는 사람들 강제로 내보낼 수도 없는 거니. 그러니까 공무원들부터 내보내는데 50%밖에 안 가고 그러니까 와이프하고 애들은 서울에 있고. 정부도 이게 답이 없어요. 사실 뭐 어려워요. 이게 뭐 아니 오지 말라고 할 수가 없으니까 계속 막 올라오는데. 그리고 또 이번 정부의 잘못이 아니라 그 앞선 정부에서 그 박원순 10년 동안 오세훈 4년 5년 동안 15년 동안 서울의 공급을 막았어요. 네. 그 15년 막은 게 서울에서 터진 거죠. 지금 지방은 뭐 그렇게 큰 문제는 안 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 서울의 문제는 서울시장의 책임이 커요. 그런데 그 15년 동안 이명박 뉴타운 그거를 모두 다 이제
출구 전략으로 재개발 재건축 되던 거를 다 막아버리고, 그리고 창신동 같은 데다가 페인트를 100억 원어치 페인트를 칠하면서 달동네, 꽃동네를 이렇게 예쁘게 만들고, 이런 게 뭐 사람들이 원하는 공급은 아니었었으니까. 그러면서 이제 서민들의 전월세 안정이라는 명목하에 서울을 노후화시킨 게 가장 큰 문제죠. 소콜 TV를 운영하고 계시죠. 소콜님하고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에 이제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해봤지만 사실 뭐 다 각자의 입장과 사정이 있기 때문에 이게 뭐 제가 그 입장이 안 돼가지고는 뭐라고 말하기 쉽지만 사실 그 입장에서는 또 각자 또 그 고충이 있을 겁니다. 근데 그렇죠. 결국에는 중요한 건 이제 결과인 거죠. 결과. 그럼 이 결과는 앞으로 전월세 상승, 그리고 이제 매매가 상승, 그리고 나서 세금 증세, 뭐 이런 쪽으로 간다고 봐야 되겠죠. 당연히 그렇죠. 지금 제일 문제가, 다주택자 걱정은 하지 마세요. 네. 다 먹고 살만한 분들이신데, 이제 전월세가 없어지는 게 가장 큰 문제고, 특히 이제 월세는 이제 고액 월세로 가면 되는데, 이제 전세는 이제 2+2 말씀하신 것부터 시작해서 2+2+2 6년이라든가 이렇게 간다 한들 그런 거조차도 없을 거예요. 이제 다주택자들이 질려버렸어요. 저도 이제 26년을 임대 사업을 했는데 질려버렸어요. 그 전에도 이런 게 있었지만, 특히나 이렇게 국토교통부 장관도 아니고 부총리 뭐 이런 분들도 아니고 대통령이 그냥 매일 SNS에 이렇게 글을 올리는 거는 전 처음 보거든요. 네. 그리고 지난 20일 동안 1월 23일부터 올리신 것 같은데, 부동산 이야기는. 네. 지난 20일 동안 아침에 일어나면 저는 켜갖고 이재명 대통령 SNS 보는 게 이제 루틴이 됐어요. 루틴. 그걸 보고 오늘은 왜 안 올리셨지? 하면은 이제 어디 지방에 내려가셔서 또 부동산 얘기를 하시면서, 약간 너무 매일같이 이렇게 압박을 하는 건 이제 피로도가 쌓이고 정부 신뢰가 계속 바뀌니까 네. 그런 것도 문제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아까 다주택자는 좀 팔라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네. 근데 이제 다주택자 분들 중에는 이제 두 종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 좋아서 팔기 아까운 걸 가지고 있는 분들도 있고, 이분 이제 소수가 있고, 안 팔려서 들고 가는 다주택자가 있잖아요. 뭐 빌라나 뭐 똘똘한 오피스텔, 세채. 뭐 지방에 뭐 아파트 예. 뭐 이런 거 가지고 있는 분도 있고, 아니면 똘똘한 뭐 정말 세채 가지고 있는 분도 있고. 똘똘한 세채. 요 분들은 우선 좀 구분해서 말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지방은 이번에 그렇게 규제가 심한 것 같진 않고, 네. 앞으로도 대출 규제서부터 시작해서 취득세,까지 1억 이하, 2억 이하까지는 좀 풀어주는 정책으로 가시는 것 같고, 결국에는 서울 쪽이 문제인데, 서울 쪽 다주택자들은 똘똘한 놈 세채도 보유세가 뭐 찌라시로는 2% 3%라고 그러는데, 그건 좀 과하더라도 1%까지만 가더라도 공시지가 20억이면 2천만 원이잖아요. 네. 네네. 그리고 1.5% 2% 가버리면 4천. 그래서 그 문재인 정권 때 한 1억 2억, 특히 법인 하시던 분들 몇 억씩 내는 거 실제로 옆에서 봤는데 못 버티죠. 네, 못 버티시고 결국엔 다 파실 거 이번 5월 9일 전에 다 정리를 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 지방은 이제 오르는 상황이고, 지방 실수요자들은 뭐 당연히 이제부터 이제 서울만 오르던 거 이제 강원도 불구경 하시다가 이제 본격적으로 매매 전세 좀 오르시니까 좀 마음이 진정이 되실 것 같고, 지방 여러 채 가시신 분들은 저는 실거주 아니면 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아무리 신축이라도 하더라도 지방은 가서 이렇게 임장하는데 신축 이렇게 구경하고 있는데, 공실 구경하고 있는데 집이 좀 낡았죠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네? 이게요? 몇 년 됐는데? 5년 됐는데 구축이라고 부르더라고요. 네. 요 옆에 신축은요, 여기 전실이 더 넓어요 이러시더라고요, 부동산 사장님이. 그래서 아니 5년 된 게 구축이에요? 아유 그럼 올해만도 지금 몇 개 단지가 더 들어왔는데 이 근처에,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 보니까 서울은 이제 그렇지가 않지 않습니까? 서울은 이제 2008년도도 준신축이다. 그럼 지방분들이 많이 놀라시더라고요. 지하 주차장으로 엘리베이터만 연결되면 준신축이에요. 그런 얘기들을 하시고, 그러면은 지방하고는 좀 많이 다른데 결국엔 이 모든 게 저는 수요라고 생각합니다. 지방 수요가 약해지니까 아무리 신축이고 그 동네 좋은 랜드마크라도 해도 조금 자제하셔야 될 것 같고, 이제 지방에서 광역시급 이제 부산이나 대구 같이, 대구 안에서도 수성구, 뭐 범어동 이렇게 거기 사시는 분들한테는 서울 저기 전세 끼고 사지 마시고 거기 내 집 마련부터 하셔라. 부산 해운대가 제일 좋지 않습니까? 해운대 내 집 마련부터 하셔라. 그러면 왜 그렇게 말씀하시냐고 그러면은, 아니 내 집 마련은 우리 가족하고 행복하게 사는 게 먼저고 그 다음에 여윳돈을 투자를 하시는 거지. 아니 배고픈 채로 마트에 가면 너무 아무거나 다 좋아 보인다. 그냥 본인이 마음의 안정이 우선이다 이러면서
템플스테이 이런 거 추천을 많이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다주택자들은 좀 이번에 많이 정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네. 아. 서울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뭐 오를 수도 있잖아요. 뭐 오르는 게 세금보다 더 많이 오를 수도 있잖아요라는 생각들을 하시겠지만 마음고생이 마음고생도 하고 또 마음고생이. 올라봐야 어차피 팔지도 못할 것이고. 지금 제일 문제가 시간이 많이 남았어요. 네. 4년 넘게 남았고 소득이 끊기고 이제 은퇴하신 분이죠. 끊기고 이 집으로 차익을 먹겠다는 이제 나이 많으신 분들은 이번에는 견디기가 쉽지 않으실 것 같습니다. 강남에 뭐 두 채, 세 채 있으신 분이 만약에 있다면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지금 시장에 나오는 물건들이 강남, 서초, 송파 쪽의 물건이 많이 나오고 시세 차익이 많았으니까요. 네. 그리고 강북이나 이제 노도강 이런 쪽은 오히려 매매 물건이 없고 지금 그쪽이 지금 불붙어서 지금 비강남권이 지금 올해는 상승률이 더 높을 것 같거든요. 네. 네. 그리고 이제 지방도 좀 이제 온기가 본격적으로 좀 퍼지는 해가 될 것이다. 네. 라고 얘기를 해주셨고. 벌써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네. 무주택자 입장에서는 지금 뭐 기다려서 이득은 없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최대한 빨리 매수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 1월 23일 전까지는 시중에 작년 11호 대책 이후 토호제로 서울의 물건이 급감해 갖고 지금 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매수하는 분들이 굉장히 힘들어했는데 갑자기 5월 9일까지 팔아야 되는 급매물이 정부에서 이제 언급하기 시작해서 급매물이 나오니까 내 집 마련 상담하시는 분들한테 사세요. 그랬더니 급매 나왔잖아요. 그랬더니 더 떨어질 것 같은데 막 이렇게 지금 5월 10일 이후에 사겠다는 분들 갑자기 늘었거든요. 네. 더 기다리면 더 네, 그러니까 빠질 거라고. 한 발 뒤로 빠지시더라고요. 네. 그러더니 이제 요게 또 발표가 되니까 이사비 문제로 세입자분하고 아우 좀 제발 그때까지 좀 나가주세요 하던 분들이 이사비 얘기 끝나고 안 줘도 중단하고 이제 갑자기 잠깐만요 또 이러고 그러니까 시장이 하루 아침에 급변하는 이제 대환장 파티가 시작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집주인하고 세입자, 무주택자분들이 약간 계속 갑을이 막 계속 바뀌는 그런 구조인데 네. 그러면 기다려서 좋을 건 없다. 어쨌든 네, 뭐 저는 전월세도 그렇게 올라갈 생각합니다. 거고 네. 5월 9일로 매물이 잠길 거니까. 당장 내일 어떤 대책이 모르는 상태에서는 그냥 안전하게 내 집 마련이라고 그러면 무주택자분들은 무조건 요번에 3개월 안에 내 집 마련을 강력하게 하셔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상황에서 이제 네. 만약에 이제 5월 9일이 넘어갔어요. 그러고 나면 이제 다주택자분들은 이제 사실상 이제 뭐 잠기겠죠. 네. 그리고 이제 그 중에서 이제 시세 차익이 난 거는 이제 끝까지 버티실 거고 시세 차익이 안 난 도시 외곽지 아니면 뭐 오피스텔, 빌라 이런 것들 어차피 시세 차익이 없으면 양도 차익도 없는 거니까 양도세가 100%든 뭐든 상관없는 거잖아 어차피. 네, 설 지나면 이제 그런 네. 물건들이 나오기 시작할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 네. 위주로 나오니까 네. 오히려 이렇게 사고 싶지 않아지실 것 같아요. 더더욱. 네. 네. 정부에서 1월 23일 대통령이 SNS를 하기 전까지는 아니 시중에 5월 9일 이후에도 이제 그런 물건이 나올 것도 없고 5월 9일 이전에도 이제 그런 그 중하급지 물건이 먼저 나올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했는데 반대로 강남 쪽에 양도 차익이 많은 뭐 10억, 20억 양도 차익 난 물건들이 5월 9일 이후에는 양도세를 80% 내야 되니까 그런 물건들이 시중에서 먼저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그렇게 말씀하신 양도 차익이 없는 물건들도 설 지나고 나서 마음 정리를 하시고 이제 나올 걸로 봅니다. 네. 그러면은 오히려 5월 10일이 넘어가면 소위 말하는 좀 조금 살기 좋은 동네, 살기 좋은 아파트라고 취급받을 만한 것들은 기본적으로 지금 시세 차익이 크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쪽에서 이제 매물이 이제 확 줄겠죠. 나올 건 없죠. 그쪽에서는 아마 안 나올 나올 거고. 건 없고 가격이 급등하겠죠. 근데 그거를 아는데도 불구하고 안 사시려고 하는 이유는 이제 조만간 이제 6월 뭐 이제 선거 지나면 네. 보유세가 이제 확 올릴 거기 때문에 못 버티게 하겠다고 했잖아요. 이제 대통령이 다주택 하면 못 버티게 하겠다. 그걸 기대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봤자 4만 채 중에서 이번 5월 9일 전까지 좀 팔릴 거고 나머지 버티는 물건들이 이분들이 1, 2년 하신 분들이 아니라 문재인 정권 길게는 노무현 정권까지 버티신 산전수전 다 겪은 네. 고수분들인데 앞으로 4년을 이 악물고 버티시려는 분들이 있을 거고 나오기는 쉽지 않아요. 80% 내고 그게 보유세를 80%까지 높일 수가 없지 않습니까? 지난해 냈던 거 대비 50% 이렇게 한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그 세금 자세한 내용들을 모르시는 분들이 그렇게 양도세보다 더 많이 낼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뭐 한 방에 뭐 3%를 올릴 것이다 뭐 이런 얘기들이 시중에 좀 도는데 그거는 조금 좀 과도한 것 같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하면 되겠죠. 그거는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올리긴 올리지만 네. 뭐 조세 부담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왜냐면 유주택자가 더 많은 상황에서 다주택자만 그렇게 하면은 또 그럴 수는 있는데 그래봤자 나올 수 있는 물건은 4만 채니까 본인이 그 다주택자 저렴한 물건을 잡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은 좀 버리셔야죠.
그 과거에 이제 문재인 정부 때는 네. 이 종부세가 원래 이제 지난 해에 낸 거에 뭐 150%까지밖에 못 올린다 이런 제한이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300%로 풀어버리고 법을 다 바꿨어요. 법인은 그냥 무제한으로 해가지고 갑자기 막 법인들은 종부세를 막 20배 내고 30배 내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한 해 전에 1,000만 원 내던 사람이 갑자기 네, 막 네. 2억 내고 3억 내고 했는데 그렇게 다 풀어버렸을 때 네, 그렇게 갈 수도 있지 않냐. 네. 그러면 진짜 집값이 폭락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1억 내던 게 2억을 내서 그럼 4년 동안 8억을 낸다고 했을 때 양도세가 8억이 넘은 사람들은 팔아야 되는 거고 그 계산을 해봐야겠네요. 네. 근데 그러면 이제 법을 많이 바꿔야 되는데 국회의원들이 그 세법을 개정하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긍정적이지 않고 본인이 이제 선거를 대비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민주당에서도 쉽지 않아서 그렇게 빠르게 하기는 어찌 보면은 지금의 그 대통령의 그 언급들은 지금 좀 매물이 출회가 될 것 같으니까 약간의 조금 더 푸시하는 느낌인 거지. 이게 막 진짜 현실화가 되기에는 좀 산 넘어 산이 있다. 네, 지금 거쳐야 될 게 좀 많은데 네. 지금 민주당 안에서도 좀 트러블이 많고 이 대통령도 말씀하셨듯이 법안을 좀 빨리빨리 해줘라 그렇게 답답한 마음에서 하는데 자꾸 딜레이가 되니까 그게 네. 딜레이 하는 게 이제 다 이제 각자의 이해관계가 그 안에서도 있으니까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서는 내년에 그렇게 하는 건 쉽지는 않을 것 같다. 아무래도 그러겠죠. 네, 네, 네. 딱 종부세 고지서가 선거 5개월 전에 날라오는데 그거를 국회의원들도 좀 부담이 될 수는 있으니까 올려도 좀 천천히 올려가는 정도로. 네. 1주택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 뭐 어떻게든 뭐 빨리 뭐 갈아타고 뭐 해야 될까요? 설 전에 물건을 내놔야 될 것 같습니다. 빨리. 설 전에 설 끝나자마자 내놔서 그 노무현 정부 때도 그렇고 문재인 정부 때도 그렇고 계속 사람들이 첫 번째는 눈치를 보셨고 지금 네. 이게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 건가. 저도 오늘 이거 발표되는 거 막 읽으면서 왔으니까 그 눈치를 첫 번째는 보고 그 다음에 이제 뉴스나 언론을 보면서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되지? 그리고 주변 사람들한테도 물어보고 또 와이프나 배우자하고 가족끼리도 상의를 해보고 그러고 물건을 막바지에 막 쏟아서 내놓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4월 초까지 가면서 정말 물건들도 쏟아져 나오고 더 안 좋은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매도자들은 지금 당장 내놓으셔야 된다. 파실 거면은 마음 정리를 빨리 하시고 집착을 버리시고 빨리 내놓으시고 매수하시려는 분들도 내가 버티면 점점 좋은 물건을 잡을 수 있어. 그렇겠지만 만약에 4월 초까지 그 물건을 딜하던 물건 두세 개를 탁 놓치는 순간 끝나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그 현장에 갔을 때 물건 양을 보면서 어쩔 수 없이 간을 봐야겠죠. 그래서 물건 양이 넉넉하게 쏟아져 나오고 있는 지역이다. 지금으로 얘기하면 강남 쪽이다. 그럼 약간 이렇게 협상을 하시고 물건 양이 많지 않은 노도강이나 금강구처럼 지금 폭등하는 지역이다. 그럼 막바로 잡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어서 강남 쪽은 이렇게 딜하다가 물건 양 빠지는 거 보면서 날아가는 게 보이잖아요. 어저께 그거 팔렸어. 뭐 오늘 아침에 있던 거 그거 신혼부가 아침에 안 보고 계약금 썼어. 이렇게 돼버리는 순간 자기가 보던 물건들 다 날아가는 수가 순식간이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강남 쪽은 조금 물건 양을 잘 확인하셔라. 그리고 비강남권은 지금 바로 약정서 쓰셔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과거에 종부세를 막 계속 올리던 시절 때 보면은 네. 종부세 기준일이 6월 1일이니까 항상 그 3, 4월에 막 매물들 좀 나오다가 4월 초중순 되면 다 사라지거든요. 어차피 못 판다고 하면서 그냥 내자 하는데 이번에도 약간 그렇게 계산하면 한 3월 한 중순에서 말이 정말 마지막일 것 같기도 하고. 네, 맞습니다. 이게 부동산이 보통 우리나라 사람들이 평균 8년에 한 번씩 거래를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뭐 대출 뭐 30년 받아서 이걸 언제 다 갚냐 이러시는데 나 지금 40대인데 30년을 회사를 못 다녀요 이러시는 분들이 많아요. 상담하다 보면. 그래서 아니 다음 매수자가 와서 갖고 인플레이션으로 시세 차익이 오르면서 갚는 거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데 이게 동시다발적으로 한 건이 거래될 때 동시에 한 7명이 저기서 팔아서 이쪽으로 오고 여기 나간 사람이 저쪽을 또 사고 이게 동시에 그날 한 4-5건이 거래되고 그 순식간에 이거 트리거 하나로 이렇게 여기가 팔았으니까 여기 사고 여기 산 사람은 나가고 세입자는 여기로 나가고 이렇게 동시에 이루어지더라고요. 네. 도미노 효과처럼 쫙 퍼지는데 반대로 얘기하면 한 명이 이게 거래가 안 되면 나머지 사람들이 다 옴짝달싹 못하는 이게 팔려야 나머지가 움직이는 그렇죠. 이렇게 동시다발적으로 움직이고 동시에 멈추고 그래서 부동산 시장이 주식보다 어떻게 보면 더 과열이 빠르고 더 냉각이 빠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시장이 좀 혼란해질 거기 때문에 3개월 동안은 진짜 네. 처음에 말씀드린 대환장 파티 그럴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좀 빨리빨리 그냥 너무 막 그 어떻게든 좀 싸게 사볼까 뭐 이렇게 하다가 재면 안 돼요. 재면 안 놓칠 돼요. 수 있다. 결국에
지금 집을 사려고 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지금 뭐 갭 투자니 뭐 이런 개념은 뭐 없어진 상태니까 결국에 이제 실거주 할 만한 집을 사시려고들 할 텐데 실거주 할 만한 집들은 또 다 작년에 많이 올랐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다시 이제 뭐 돌고 돌아서 다시 또 강남이 가는 건지 아니면 지금 9에서 15억대들이 막 이렇게 지금 난리인데 이게 더 밑에 가격대로 내려가는 건지 뭐 개인적으로 어떻게 보세요? 전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강남은 끝났다. 네. 강남 상승률은 끝났다. 그래서 이번 주도 그렇지만 데이터 보시면은 관악구가 전국 1등. 관악구가 1등 할 거라고는 최근에는 전혀 생각을 못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2등이 전국에서 강서구, 그리고 종로가 전국 3등 뭐 이렇게 되는데 올해 들어와서는 1월 초서부터 지금 2월까지 그것도 전국 상승률이 관악구가 1등, 그다음에 광명이 2등, 분당이 3등, 동안구가 4등, 그리고 수지구가 4등, 하남이 그리고 이렇게 되고 중원구, 서대문구, 마포구, 강서구 이렇게 돼갖고 지금 강남은 지금 안 오르고 지금 중간 상승률은 가격대들이. 굉장히 낮아요. 그리고 네. 지금 급매물 거래된 게 만약에 통계에 잡히면 어쩌면 조금 지난번보다 하락할 수도 있지 않을까. 급매 왜냐하면 거래가 강남은 물건이 크다 보니까 작년부터 거래가 없는 데도 있거든요. 대단지인데도. 그래서 20억, 40억, 30억 되니까 하나 거래되고 막 이런 게 갑자기 급매가 툭 거래되거나 그래 버리면은 하락 데이터가 잡힐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지금 강남권 한강벨트 쪽은 거의 잦아드는 모양새고 그 넘어서 그리고 경기도권까지 쫙 상승률이 높아지는 분위기로 가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거는 올해도 계속 좀 이어지고 올해가 아주 절정에 치닫을 것 같습니다. 중급지 지역이라고 네. 부를 만한 곳들이 네. 많이들 좀 왜냐하면 5월 9일까지 급매들이 싸게라도 네. 지금 던질 거기 때문에 그게 이제 한 건 거래더라도 워낙 고가이기 때문에 거래량도 또 많이 줄어들었지 않습니까? 네. 그걸로 기준으로 잡아버리면 지난 정고점 대비 뭐 몇 억 싼 물건이 나온다 지금 뉴스에도 나오고 있는데 그런 물건들이 시중에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또 소쿨님하고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결국에는 이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각자 생각이 다 다르고 특히 이제 입장이 다르잖아요. 누구는 무주택자, 누구는 1주택자, 누구는 다주택자. 그러다 보면 또 내가 갖고 싶은 거를 이미 가지고 있는 분도 있고 그 집은 안 팔고 또 빌려주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이게 다 각자의 영역에서 생각하다 보니까 이견도 많고 그러니까 이게 또 정치 표심으로도 연결되고 하니 정책도 또 항상 또 좀 이렇게 갈팡질팡하는 경우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에 본질은 의식주, 필수제. 네. 그러면 결국에 내가 괜찮은 거를 살 수 있을 때 산다. 네, 맞습니다. 이게 결국에는 본질인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이렇게 상황이 급변하니까 이렇게 방송을 보면서 계속 공부들을 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네. 최근에 제가 5월 9일 전까지는 이제 그 다주택자들은 매도를 해라. 근데 만약에 5월 9일 이후에 일반 매도하시는 분들은 그냥 팔고 끝나시는 분들 있잖아요. 갈아타는 게 아니라. 네. 그런 분들은 하반기에 한 채만 갖고 있는데 무주택으로 가시려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하반기에 파는 것도 그때는 물건이 없으니까 가격이 급등하니까 파는 건 그때 좋다 그랬더니 제 친구가 바로 전화가 왔고 방송 잘 봤어. 그러니까 나는 하반기에 팔아야 되는 거지 그러는 거예요. 그 친구가 이제 20평에 있다가 30평으로 이사 가면서 전주택 팔아야 되지. 그래서 제가 아니야 이거 갖고 있으면 두 채로 조금 더 갖고 있다 팔아도 괜찮을 일시적 것 같아. 이주택. 예, 일시적 2주택으로 그랬더니 방송 잘 봤어. 그러니까 나는 나중에 팔아야 되는 거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넌 2주택 다주택자 악마야. 그러니까 지금 팔아야 돼. 5월 9일 전에 팔아야 돼. 그러니까 그 내용이 그 내용이었어? 이러면서 혼란스러워 하시더라고요. 지금 이렇게 계속 매일 발표가 되니까 SNS에 계속 올라오니까 이거는 문재인 정권 몇 달에 한 번씩 올라오는 것보다 이건 매일 올라오는 이런 급변하는 시장 속에서는 방송을 보시면서 내 집 마련 하실 분들은 팔아야 되실 분들은 공부를 하셔라. 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이게 같습니다. 한 달 뒤 영상이 또 뭐 완전 또 다른 얘기가 될 수도 있는 거라서 네. 이럴 때는 좀 계속 좀 이렇게 실시간으로. 시장을 좀 계속 좀 놓치지 않으셔야지 된다는 얘기도 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소콜님 모시고 최근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다양한 이야기 나눠봤고요. 이 내용 참고하셔가지고 좋은 선택하시기를 바라면서 저도 소콜님하고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